당신들은 묻지요. 황진이는 누구냐고. 기생이라고만 알고 있으니까요. 저 여인의 시조를 들어보셨나요? 마치 천상의 음성 같지 않은가요? 가야금 소리도 놀랍지만 그 지혜로움이 더욱 놀랍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고 또 언제 오시는지 그려도 자꾸 그리워. 이럭저럭 밤을 새우며 기다리노라. 조선시대 신분제라는 철저한 계급의 벽이 모든 것을 가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양반은 양반이고 노비는 노비였으며 기생은 기생이었던 그 시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보여줘도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없었던 여인. 아무리 많은 양반 선비들이 그녀의 지혜에 감탄해도 그녀를 존경해도 결국 그녀는 기생이라는 두 글자 안에 갇혀야 했던 비극적인 인물. 그 여인의 이름은 황진이입니다. 1515년 개경의 한가옥에서 태어난 이 여인은 조선시대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기생이었지만 시인이었고 음악가였으며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신분제라는 불의한 제도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부족하게 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황진이라는 한 여인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분을 초월한 영혼의 만남을 꿈꿨던 여인의 이야기, 불의에 맞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인물의 삶, 그리고 신분제라는 사회제도의 극단적인 모순을 몸으로 보여준 비극적 인물의 이야기 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515년 조선 중종 10년 고려의 예수도 개경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황진이. 하지만 그녀의 출생은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신분제라는 절대적 제도의 피해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양반이었습니다. 황수신이라는 이름의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신분제가 철저했던 조선시대, 특히 양반 남성과 기생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떤 운명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진 슬픈 운명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이 자식에게 그대로 세습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양반이어도, 아무리 아버지가 고위 관직에 있어도 어머니가 기생이면 그 자식은 기생으로 등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황진이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이 정한 운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는 순간 자신의 인생 전체가 정해져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불공정한가요? 황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생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기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교육의 범위가 정해졌고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정해졌으며 나아가 인생의 모든 것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조선시대의 기생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기생은 단순한 유흥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음악, 무용, 시, 서예 등 높은 수준의 문화적 소양을 갖춘 예술가들이었습니다. 관아에 소속된 관기들은 국가행사나 외교행사에서 예술을 선보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철저히 차별받고 억압받은 최하위 신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분제라는 제도의 극단적인 모순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여도 아무리 높은 문화적 소양을 가져도 신분이 낮으면 존중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분이 낮을수록 더 철저히 억압받았습니다. 황진이가 태어난 시대, 조선은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중종은 비교적 현명한 군주였고 문화도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제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었습니다. 양반 중심의 사회체제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에 걸쳐 조선은 신분제를 더욱 명확하게 정비했습니다. 왜 신분제를 더욱 엄격하게 정비했을까요? 양반 중심의 사회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양반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신분을 더욱 억압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황진이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신분의 벽 때문에 그 재능을 제대로 펼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생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영혼을 부족하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기생으로서의 예술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대 최고 수준의 예술을 추구했습니다. 시를 깊이 있게 공부했고 음악을 더욱 예술적으로 익혔으며 고전을 읽고 철학을 탐구했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누군가는 그녀를 기생이라고 무시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재능에 감탄했을 테니까요. 그녀는 끊임없는 모순 속에서 살았습니다. 인정과 무시의 모순, 존경과 멸시의 모순, 영혼의 높이와 신분의 낮음이라는 극단적인 모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종종 가장 악조건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황진이가 바로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기생이라는 신분, 혼혈이라는 낙인, 어머니를 따라야 한다는 운명 속에서도 황진이는 자신의 재능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신분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술로, 지혜로, 영혼으로 신분의 벽을 뛰어넘으려 했습니다. 이렇게 황진이의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신분제의 벽 안에서, 하지만 그 벽을 뛰어넘으려는 영혼으로 가득 찬 한 여인의 삶 말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신분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 신분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던 여인의 삶입니다. 이제 그녀의 놀라운 재능들이 어떻게 피어올랐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황진이가 성장하면서 그녀의 재능은 점점 더 눈부시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음악 분야에서 그랬습니다. 기생으로서의 교육은 엄격했습니다.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같은 전통악기를 완벽하게 익혀야 했습니다. 관악기에서 현악기까지 모든 악기에 깊이 있는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음악의 영혼을 이해했습니다. 음악을 통해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음악을 들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마치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소리가 사람의 영혼을 직접 건드리는 것 같았다고 당대 기록들은 전합니다. 저 여인의 가야금 소리는 천하제일입니다. 마치 천상의 음악을 듣는 것 같지 않은가요? 그렇소. 어디서 이런 경지의 음악이 나올까요? 마치 대나무 숲의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밤하늘의 별빛 같기도 합니다. 당대의 기록에 따르면 황진이의 가야금 소리는 천하제일이었다고 합니다. 연애 자리에서 황진이가 가야금을 꺼내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심지어 양반 고관들도 그녀의 연주를 위해 시간을 비웠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유흥이 아니라 예술 행사였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기쁨을 주기도, 슬픔을 주기도, 그리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음악에 반영되는 것 같았습니다. 슬플 때 연주한 음악은 듣는 사람까지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움이 깊을 때 연주한 음악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움을 깨워냈습니다. 하지만 황진이의 재능은 음악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시가인 시조 분야에서 그녀의 재능은 놀라웠습니다. 당대 수많은 양반 선비들이 시조를 지었습니다.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물러난 선비들도 모두 시조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황진이의 시조는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시조에는 깊이 있는 감정과 섬세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언어 유희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건드리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황진이가 남긴 시조 중 가장 유명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진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고 또 언제 오시는지. 그려도 자꾸 그리워 이럭저럭 밤을 새우며 기다리노라. 이 시조를 보십시오. 얼마나 절절한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잘 표현되어 있나요? 단순히 그리움을 느낀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움이 더욱 진해지는 과정, 아무리 그려내도 그리움이 사라지지 않는 절망감, 밤새 기다리는 통절함까지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조는 조선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당대의 양반 선비들도 황진이의 시조 앞에서는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작품을 필사해서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후대의 문학가들도 황진이의 시조를 한국 시조 문학의 최고 수작으로 평가합니다. 오늘날 한국 고전문학 교과서에도 황진이의 시조가 실려 있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황진이의 시조가 이토록 훌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단순히 문학 기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인간의 깊이 있는 감정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낮다고 해서 감정의 깊이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분제라는 철저한 벽 속에서 갈등하고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황진이는 인간의 감정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잘 들었소, 황진이. 양반도 못하는 학문을 기생이 하니 놀랍구려. 그렇다면 그대는 어떻게 이런 경지에 올랐는가? 가슴이 있으면 시를 지을 수 있고 눈이 있으면 세상을 볼 수 있으며 귀가 있으면 음악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분이 달라도 인간이 가진 영혼과 감정은 같지 않은가요? 잠시 멈추고 저는 단지 제 가슴과 눈과 귀를 따랐을 뿐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기지는 단순히 재치 있는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분제의 모순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신분이 정말로 인간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가? 신분이 영혼까지도 규정할 수 있는가? 신분이 감정의 깊이까지 결정한다는 말인가? 황진이의 말 한마디에 담긴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황진이의 기지와 재치는 여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양반이 그녀에게 기생의 신분으로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시조를 지을 수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기생이 아니라면 더욱 멋진 시조를 지었을 것입니다. 기생이면서도 이 정도이니 제가 양반이었다면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에 얼마나 신분제의 모순이 담겨 있습니까? 자신의 재능이 신분 때문에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신분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
이것이 바로 황진이가 보여준 지혜였습니다. 이렇게 황진이는 음악, 시, 그리고 지혜로 자신의 재능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 재능들이 모여 그녀를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신분제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진정한 재능과 영혼은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황진이의 삶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여러 양반 선비들과 나눈 정신적 교감입니다. 신분제가 철저했던 조선시대에 기생과 양반 선비가 시를 주고받으며 영혼의 높이에서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혁명적인 일이었을까요? 당시 조선 사회의 신분제는 단순한 경제적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차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양반의 영혼은 고귀하고 기생의 영혼은 천하다고 믿었습니다. 양반의 감정은 귀하고 기생의 감정은 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양반과 기생이 영혼의 차원에서 만난다는 것은 신분제의 절대적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이 절대적 규칙을 깨뜨렸습니다. 당대 최고의 양반 선비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문인들이, 시인들이, 고관들이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리 신분제를 강조해도 진정한 재능과 영혼 앞에서는 신분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들은 기생 황진이를 영혼의 동등한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만남이 있습니다. 송강정철과의 만남입니다. 송강정철은 당대의 유명한 시인이자 문인이었습니다. 양반의 신분으로 관직에도 진출했던 인물입니다. 사실 당대 많은 인물 중에 정철이라는 이름의 양반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누가 황진이를 만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전설로는 송강이라고 불리는 한 선비가 황진이를 만났고 두 사람 사이에 영혼의 교감이 일어났다고 전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찌 이리도 뛰어나신가요? 저는 황진이입니다. 기생이지만 영혼 있는 한 인간입니다.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송강이 시조를 지으면 황진이가 화답하는 시조를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단순한 기생과 양반이 아니라 영혼이 높은 두 예술가로 만났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영혼의 교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당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만남은 당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신분제가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믿던 시대에 양반 선비가 기생을 영혼의 동등한 대상으로 대했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송강은 이 만남을 통해 신분제 자체의 모순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황진이와 만난 다른 양반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생 황진이의 영혼의 높이에 놀랐을 것입니다. 아무리 신분이 낮아도 진정한 재능과 영혼 앞에서는 신분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양반 선비들이 황진이와 영혼의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황진이는 또 다른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황진이에 관한 여러 이야기 중에서 가장 슬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벽계수라는 승려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황진이는 벽계수라는 승려를 만나 깊은 사랑에 빠졌다고 전해집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도 아름다운가요? 당신은 왜 이렇게도 저를 괴롭게 하나요? 두 사람은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다고 전해집니다. 승려와 기생, 이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나눴다는 것은 얼마나 파격적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사랑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제와 신앙은 사랑까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벽계수는 승려였습니다. 출가한 몸으로 여인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황진이는 기생이었습니다. 승려가 기생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승려의 계율과 기생이라는 신분, 이 두 가지가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어쩌면 이 비극적인 사랑이야말로 황진이의 인생 전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어디 가시는 길이고 또 언제 오시는지. 그려도 자꾸 그리워 이럭저럭 밤을 새우며 기다리노라. 이 시조가 누구를 향해 지어진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조 속에 담긴 절절한 감정입니다. 영혼으로는 만날 수 있었지만 현실이 허락하지 않았던 사랑.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운명. 이것이 황진이가 경험했던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영혼으로는 만날 수 있었지만 신분제라는 현실의 벽 때문에 결국 함께할 수 없었던 두 사람.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신분제의 극단적인 모순입니다. 신분제는 인간의 감정까지도 규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다르면 사랑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황진이의 비극적 사랑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분제라는 사회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신분제가 없었다면 황진이와 벽계수는 함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분제가 없었다면 수많은 양반 선비들도 황진이를 더욱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황진이의 영혼의 만남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대 사람들에게 신분을 초월한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후대 사람들에게는 신분제의 모순을 극적으로 드러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황진이와 그 사람들의 만남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신분이 아무리 높아도 영혼의 높이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황진이의 삶을 이해하려면 조선시대 신분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신분제는 단순한 사회계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규제하는 절대적 제도였습니다. 인간의 교육을 규제했고, 직업을 규제했으며, 결혼을 규제했고, 심지어 감정까지도 규제했습니다. 양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양반은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학문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신분의 사람들을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생각했습니다. 양반 남성은 여러 여인을 취할 수 있었고, 첩을 거느릴 수 있었으며, 노비를 부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특권이 양반에게 주어졌습니다. 반면 기생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신분을 벗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교육을 받고 싶어도 공식적인 학문의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이면 자식도 기생으로 등록되어 수십 년을 같은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황진이가 살던 시대, 신분제의 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에 걸쳐 조선은 신분제를 더욱 엄격하게 정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반 중심의 사회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양반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신분을 더욱 억압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분제의 모순입니다. 신분제는 말로는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정한 질서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상민은 태어나면서부터 농업에 종사하도록 정해져 있다. 기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음악과 무용에 종사하도록 정해져 있다. 양반은 태어나면서부터 학문과 정치에 종사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나요? 신분제는 철저히 양반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제도였습니다. 자연스러운 질서가 아니라 양반이 만든 억압의 질서였습니다. 황진이는 이 모순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녀의 재능이 뛰어날수록 그 모순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양반 선비들이 그녀의 지혜와 재능에 감탄할수록 신분제의 부당함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같은 인간의 영혼이 신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같은 인간의 재능이 신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신분이 인간의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조선의 신분제는 사회체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까지도 규제했습니다. 기생은 기생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했습니다. 즉, 양반 남성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양반 남성들을 즐겁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기생의 사회적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다른 길을 가려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유흥의 대상이 아니라 영혼의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양반 남성을 즐겁게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양반 남성과 정신적으로 교감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황진이의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성공할수록 더욱 비극이었습니다. 인정받을수록 더욱 고통받았습니다. 양반 선비들이 그녀를 칭송할수록 신분제의 벽은 더욱 높아 보였을 것입니다. 영혼으로는 만날 수 있지만 현실의 신분으로는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극이 있습니다. 황진이는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여성은 남성보다 더욱 철저히 억압받았습니다. 양반 여성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억압받았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했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했으며 시부모에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기생 여성은 신분과 성별의 이중 억압을 받았습니다. 기생이라는 신분으로 억압받으면서 동시에 여성이라는 이유로도 억압받았습니다. 기생 남성도 있었지만 기생 여성과 달리 신분의 억압을 어느 정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황진이가 만약 남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는 과거 시험에 합격했을 것입니다. 관직에 진출했을 것입니다. 학문의 경지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문인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성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뛰어나도 신분을 벗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조를 지어도 공식적인 문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음악을 연주해도 공식적인 음악가로 존경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황진이의 삶 속에는 신분제의 모든 모순이 담겨 있습니다. 재능과 신분의 불일치, 영혼의 높이와 사회적 지위의 불일치,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억압까지 모두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황진이는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신분제라는 사회제도의 비극을 몸으로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신분제 아래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있던 여성, 그 중에서도 기생 여성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이 모든 억압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분제에 순응하기보다는 저항했습니다.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예술로, 지혜로, 영혼으로 저항했습니다. 이것이 황진이의 위대함이었습니다. 황진이는 언제 죽었을까요? 정확한 사망 연도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정사가 기생 개인의 사망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황진이는 역사 기록에는 거의 남지 않았지만 문화와 전설로는 영원히 살아남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황진이가 살던 조선시대에는 그녀의 정확한 기록이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공식 기록은 양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양반 관료들의 활동은 기록되었지만 기생 개인의 생애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대 사람들의 기억에는 황진이가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시조를 외우고 낭송했습니다. 그녀의 음악을 칭송했습니다. 그녀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황진이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공식 기록이 아닌 민간의 기억과 전설을 통해 말입니다. 내가 어릴 때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지. 황진이라는 참 아름다운 기생이 있었다 더구나. 할머니 황진이가 뭐가 그리 특별한데요? 그 여인은 기생이었지만 양반 선비들도 못할 일을 했단다. 시도 지었고 음악도 했고 지혜로도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네. 신분이 낮다고 해서 영혼까지 낮은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준 여인이야. 이렇게 황진이는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문화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신분제라는 역사적 제도는 그 당시에는 절대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황진이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현대에 와서 황진이는 문학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소설가들이 그녀의 삶을 소설화했고 극작가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드라마화했습니다. 영화 제작사들이 영화로 만들었고 뮤지컬 작곡가들이 음악극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 한 기생의 이야기가 4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예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황진이의 삶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삶 속에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신분제라는 사회제도는 무너졌지만 불의와 차별에 저항하려는 인간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재능과 영혼은 어떤 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황진이는 조선시대 신분제의 모순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었던 인물입니다. 황진이의 삶은 영감의 원천입니다. 황진이는 자신의 시대의 모순을 몸으로 대항했습니다. 신분제의 억압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부족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신분이 낮아도 인간의 영혼은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차별받는 신분이어도 위대한 예술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시조 몇 수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떤 여대생은 황진이의 시조를 읽으며 자신의 꿈을 추구할 용기를 얻습니다. 어떤 미혼 여성은 황진이의 그리움을 노래한 시조에서 자신의 감정을 발견합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황진이의 삶을 통해 신분제의 폐해를 배웁니다. 어떤 예술가는 황진이의 삶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작품을 창조합니다. 황진이가 누구인가요? 그녀는 단순히 조선시대의 기생이 아닙니다. 그녀는 신분제의 모순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여성입니다. 불의한 제도 속에서도 예술로 자신을 표현한 여인입니다. 영혼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펼친 인물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황진이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녀는 차별과 억압에 맞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여성의 상징입니다. 신분, 계급, 성별의 차별이라는 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인간 정신의 상징입니다. 진정한 재능과 영혼 앞에서는 모든 차별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황진이는 죽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녀가 남긴 시조는 영원한 예술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그녀의 정신은 영원한 유산입니다. 조선시대의 높고 높은 신분제의 벽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황진이의 정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400년 전의 기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한가? 영혼이 높으면 된다고. 이것이 황진이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황진이가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유산입니다. 그녀는 신분제의 희생자였지만 동시에 신분제를 초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시대의 한 기생이었지만 동시에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영혼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군요. 내가 정말로 어떤 존재였는지 알고 싶으셨나요? 나는 기생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낮은 신분의 기생이었습니다. 내 어머니도 기생이었고 내 자식도 기생으로 등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신분제라는 제도가 정한 내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순한 기생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신분이 나를 규정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영혼이 나를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시를 지었고 음악을 연주했으며 지혜로서 세상과 대화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차원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만남이 가능했습니다. 영혼 앞에서는 신분이 무의미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성취였습니다. 나는 또한 깊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게 준 것들도 많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큰 감정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게 했습니다. 나는 신분제라는 불의한 제도의 희생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제도에 저항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나는 신분을 거부했고 영혼의 자유를 추구했으며 예수를 통해 내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 신분제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차별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성차별도, 경제격차에 의한 차별도, 지역차별도, 학력차별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차별의 벽 앞에서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 나는 내 시대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분의 벽이 있었지만 그것이 나의 영혼을 규정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통해, 지혜를 통해, 사랑을 통해 나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제도나 차별 앞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재능으로, 깊이 있는 정신으로, 아름다운 표현으로 세상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나 계급이 당신을 규정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규정하게 하십시오. 어디 가시는 길이고 또 언제 오시는지 그려도 자꾸 그리워 이럭저럭 밤을 새우며 기다리노라. 나는 이 시조를 지으며 미래를 기다렸습니다. 신분이 없는 세상을, 차별이 없는 세상을, 영혼으로만 만나는 세상을 기다렸습니다. 그 세상은 내 시대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시대에는 그런 세상이 더욱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기생이었지만 나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나는 신분제의 억압 속에서도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했습니다.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당신들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내 시조는 계속 불릴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삶입니다. 조선시대 한 기생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담은 의미는 끝나지 않습니다. 황진이의 정신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영혼의 가치, 차별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정신, 예술과 지혜로 세상과 대화하는 방법. 우리는 황진이라는 여인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신분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영혼의 높이가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재능과 아름다움은 어떤 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황진이는 누구인가? 그녀는 조선시대의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녀는 시인이었고 음악가였으며 지혜로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그녀는 불의에 맞서 자신의 영혼을 지킨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황진이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두십시오. 신분이나 차별 앞에서도 당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과 재능은 언제나 빛난다는 메시지를. 황진이여, 영원하라.